자, 토마스만의 대작이죠. 마의 산. 그 엄청난 이야기의 첫 장을 한번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소설이 대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도입부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이 소설은 아주 의미심장한 문장으로 시작해요. 토마스만은 이 한마디로 우리가 곧 들어가게 될 세계가 그냥 옛날이 아니라 아예 다른 법칙이 적용되는 곳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마치 짙은 안개 속에 잠겨있는 과거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과거로부터 온 이야기. 이 소설이 그냥 옛날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작가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요. 바로 오래전 잃어버린 세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모든 걸 바꿔놓기 바로 직전, 그 마지막 평온의 순간으로 말이죠. 아무도 곧 닥쳐올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던 바로 그때로요. 이야기가 펼쳐진 무대는 바로 여기입니다. 스위스 알프스, 저 높은 곳에 자리한 국제요양원 베르크호프. 우리가 사는 평범한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고립된 공간이죠. 단순히 지리적으로만 높은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래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산으로의 러정인데요. 이제 드디어 우리 주인공이 등장할 시간입니다. 그는 지금 막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지만요. 이 사람이 바로 한스 카스토르프예요. 아주 평범하고 성실한 함부르크 출신의 젊은 엔지니어죠. 질서와 규칙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그냥 3주 정도만 있다가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이제껏 알던 모든 상식과 규칙은 이 산 위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한스가 떠나온 아래 세상과 그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위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딱 보여주거든요. 함부르크의 빽빽한 의무와 시간표는 다보스의 끝도 없는 시간으로 바뀌고요. 건강에 대한 관심은 온통 질병 이야기로 대체됩니다. 실용적인 대양전기선 같은 주제는 영혼해부라는 귀괴한 말로 바뀌어버리죠. 질서의 세계에서 기이한 규칙들이 판치는 세계로의 이동, 그 자체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 위에서는 새로운 세계. 자, 이제 한스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촌 요아힘을 통해서 이 요양원의 기묘한 관습들을 하나씩 접하게 되죠. 여러분이 한스였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여기에 마중 나온 사촌 요아힘을 딱 봤는데 겉보기엔 햇볕에 잘 그을려서 완전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5개월째 환자 신세죠. 이 요아힘이 이제부터 혼란에 빠진 한스를 이끌어줄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소설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시간의 상대성이죠. 여기 사람들에게 3주는 하루나 마찬가지야.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알던 시간 개념이 여기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한스는 도착하자마자 정말 정신없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 사촌이 아무렇지도 않게 파란 색깔의 통을 보여주고요. 둘째, 영혼해부라는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 시술을 하는 의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셋째, 정말 상상도 못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들은 봅슬레이로 시신을 운구해. 이게 말이 되나요? 여기 위에서는 죽음이 얼마나 아무렇지 않은 그냥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섬뜩하면서도 블랙 유머 같은 대사죠. 한스의 어색한 웃음 뒤에 숨은 충격이 느껴지시죠?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3주 동안 묵어야 할 34호실에 들어갔는데 글쎄 이틀 전에 어떤 미국인 여성이 바로 그 방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은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 공간에까지 스며든 현실이 된 거죠. 네 번째 파트, 과거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왜 한스는 이렇게 죽음이 가득한 분위기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잠시 그의 과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게 카스토르프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세례반인데요. 1650년대 고조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아버지를 거쳐 1900년대에 한스 자신에게까지 이어졌죠. 이걸 보면서 한스는 어릴 때부터 시간의 흐름, 그리고 세대가 이어지는 변화하는 영속성 같은 걸 몸으로 느꼈던 거예요. 과거와 굉장히 깊게 연결된 사람이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한스는 어린 나이에 이미 고아가 됐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가장 가까운 세 사람의 죽음을 직접 관 앞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한스에게 죽음은 그냥 책에서나 보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던 거죠. 이 개인적인 경험이 지금 요양원의 분위기와 기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불안한 첫날 밤. 이제 요양원은 더 이상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도착한 첫날 밤부터 이 기묘한 공간이 한스의 몸과 마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이 위의 세계에 동화되어 가는 거죠. 몸에서부터 이상한 신호가 와요. 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운데 얼굴은 막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한스의 몸이 이 고산지대의 병적인 기운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제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예비 환자가 되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날 밤 꿈자리는 완전히 뒤숭숭합니다. 열에 들떠서 꾸는 꿈속에서 낮에 봤던 모든 게 뒤죽박죽돼서 나타나요. 봅슬레이를 타고 가는 유령처럼 창백한 사촌 요아킴의 모습, 어디선가 들려오는 죽어가는 귀족의 소름 끼치는 기침 소리, 또 옆방 러시아 부부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격정적인 소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침대에서 죽었다는 그 미국인 여자에 대한 기억까지. 이 위의 세계가 이제 그의 무의식마저 잠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스 카스토로프는 원래 3주만 머물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병들어 버린 것 같은 이곳에서 3주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위대한 소설 마의 산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거대한 수수께끼입니다.